혹시 이상한 점을 눈치채지 못하셨나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바다 위에는 미 해군 항공모함이 떠 있습니다. 그런데 왜일까요? 냉전 시대의 숙적이었던 소련은 이미 오래전에 사라졌는데 미국은 왜 여전히 막대한 국방비를 지출하며 전 세계의 바닷길을 지키고 있는 걸까요? 이건 마치 은퇴한 경비원이 아무도 없는 텅 빈 건물을 계속 지키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 속에 지난 80년간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부의 공식이 송두리째 흔들릴 수 있다는 무서운 경고가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서 당신의 자산이 어떻게 사라질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미국은 하나의 거대한 약속을 합니다. 바로 브레튼우즈 체제입니다. 미국이 달러를 기축통화로 삼고 전 세계의 무역 질서를 책임지겠다는 약속이었죠. 미국은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 세계 곳곳의 바닷길을 지키는 글로벌 경찰 역할을 자처했습니다. 덕분에 한국과 같은 나라들은 안심하고 수출하며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전 세계 무역의 상당 부분이 바로 이 바닷길을 통해 이루어지고 한국의 경제는 무역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번영은 사실상 미국이 깔아준 이 거대한 시스템 위에서 가능했던 셈입니다. 그런데 최근 이 80년 된 약속이 흔들리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미국이 더 이상 이 시스템을 유지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이 시스템이 오히려 자신들에게 불리하다고 판단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 거대한 변화의 핵심에는 반도체와 제조업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미국은 설계와 디자인 같은 소프트 파워에 집중하고 생산은 인건비가 저렴한 다른 나라에 맡기는 오프쇼어링 전략을 취해왔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며 특정 국가에 의존하는 공급망이 얼마나 취약한지 뼈저리게 깨닫게 되었죠. 반도체 칩 하나가 부족해서 자동차 생산 라인이 멈추는 사태를 겪으면서 미국은 국가 안보 차원에서 제조업의 부활을 선언합니다. 데이터를 보면 이 변화는 더욱 명확해집니다. 미국은 강력한 정책을 통해 자국 내에 공장을 짓는 기업들에게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TSMC는 애리조나에, 삼성은 텍사스에 수십조 원을 투자해 최첨단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일자리를 늘리는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미국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스스로 반도체와 핵심 제조업 제품을 자급자족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여기서 한번 상상해 보시죠. 만약 미국이 핵심 반도체 제조 역량을 자국 영토 내로 내재화하고 공급망의 목줄을 완전히 쥐게 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더 이상 막대한 돈을 들여가며 태평양을 지켜주고 우리가 수출하는 상품들이 안전하게 미국 시장에 도달하도록 보장해줄 이유가 있을까요? 정답은 아니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은 언제든 이 시스템의 플러그를 뽑아버릴 수 있습니다. 80년간 이어져 온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 끝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첫째,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자유무역 질서는 순식간에 사라질 겁니다. 각 나라들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 관세 장벽을 높이고 바닷길은 더 이상 안전하지 않은 곳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역으로 먹고 사는 한국 같은 나라에게는 치명적인 시나리오입니다. 둘째, 달러의 위상 역시 지금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국이 더 이상 세계의 무역을 책임지지 않는다면 다른 나라들이 굳이 달러를 기축통화로 사용할 이유도 줄어들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먼 미래의 경제학자들 이야기나 국제정세 분석이 아닙니다. 바로 당신의 투자와 자산에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당신이 투자한 주식, 당신이 보유한 부동산, 심지어 당신의 은행 예금까지 이 모든 것의 가치는 미국이 만든 시스템이 영원할 것이라는 믿음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 믿음이 깨진다면 우리가 쌓아 올린 부는 신기루처럼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판의 변화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80년의 약속이 끝나는 날, 당신의 부를 지키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할까요? 그 해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먼저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했던 달러가 어떻게 세계를 지배하게 되었는지 그 비밀스러운 계약의 현장으로 시간 여행을 떠나야 합니다. 이 이야기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폐허 위에서 시작됩니다. 전쟁으로 초토화된 세계 경제를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 1944년 미국 뉴햄프셔주의 브레튼우즈에 전 세계 44개국 대표들이 모입니다. 여기서 인류 역사상 가장 야심찬 경제 시스템이 탄생하죠. 바로 브레튼우즈 체제입니다. 이 시스템의 작동 방식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첫째, 미국 달러를 금 1온수당 35달러의 고정된 가치로 묶습니다. 둘째, 다른 모든 나라의 통화는 바로 이 달러의 고정된 환율로 묶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전 세계 모든 돈의 가치를 미국 달러가 보증하고 그 달러의 가치는 미국이 보유한 막대한 양의 금이 보증하는 구조입니다. 이 강력한 시스템 덕분에 세계는 놀라운 안정과 번영을 누립니다. 한국을 포함한 많은 나라들이 이 안정적인 무역 질서 속에서 수출을 통해 한강의 기적과 같은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었죠.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완벽한 시스템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미국만이 달러를 마음대로 찍어낼 수 있다는 사실이었죠. 문제가 터진 것은 바로 베트남 전쟁 때문이었습니다. 미국은 전쟁에 필요한 막대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세금을 올리는 대신 가장 쉬운 방법, 즉 달러를 마구 찍어내는 길을 택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금고 안에 있는 금은 그대로인데 그 금을 보증하는 증서인 달러만 계속 늘어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달러의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수상한 낌새를 가장 먼저 눈치챈 나라는 프랑스였습니다. 당시 프랑스의 드골 대통령은 미국이 종이 달러를 찍어 우리 기업들을 사들이고 있다며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행동에 나섭니다. 프랑스는 보유하고 있던 달러를 들고 미국으로 가 약속대로 금으로 바꿔달라고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스위스, 독일 같은 다른 나라들도 뒤따르기 시작했죠. 상황이 이렇게 되자 미국의 금고는 순식간에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1971년 8월 15일 리처드 닉슨 당시 미국 대통령은 전 세계를 향해 충격적인 선언을 합니다. 더 이상 달러를 금으로 바꿔주지 않겠다. 이것이 바로 닉슨 쇼크입니다. 태양계를 지탱하던 중력이 사라진 것과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브레튼우즈 체제라는 30년간의 약속이 허공으로 사라진 겁니다. 자, 여기서 질문을 하나 던져보죠. 보증을 서주던 금이 사라졌으니 달러는 이제 단순한 종이 쪼가리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닐까요? 달러의 시대는 이렇게 막을 내리는 것이 당연한 수순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달러의 패권은 오히려 더욱 강력해집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여기에 바로 헨리 키신저라는 인물과 사우디아라비아가 등장합니다. 금이라는 낡은 왕좌를 잃어버린 달러에게 새로운 권력을 안겨줄 검은 황금, 즉 석유가 필요했던 겁니다. 닉슨 쇼크 이후 2년이 지난 1973년 4차 중동 전쟁이 발발하며 전 세계는 오일 쇼크에 휩싸입니다. 산유국들이 석유를 무기로 가격을 무려 4배나 폭등시킨 겁니다. 전 세계 경제가 휘청거렸지만 미국은 이 위기 속에서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기회를 포착합니다. 당시 국무장관이었던 헨리 키신저는 비밀리에 사우디아라비아로 날아갑니다. 그리고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을 하죠.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첫째, 미국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안보를 확실하게 책임지고 최신 무기를 제공한다. 둘째, 그 대가로 사우디아라비아는 앞으로 모든 석유를 오직 미국 달러로만 결제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페트로달러 시스템의 탄생 비화입니다. 이 계약이 얼마나 천재적이었는지 아시겠어요? 이제 전 세계에서 석유를 사려는 모든 나라는 좋든 싫든 무조건 달러를 구해야만 합니다. 자동차를 굴리든 공장을 돌리든 난방을 하든 현대 문명을 유지하기 위해 석유가 필요한 모든 국가는 달러의 고객이 되어버린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금은 없어도 살 수 있지만 석유 없이는 단 하루도 버틸 수 없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달러는 더 이상 금고 속 금의 양에 묶이지 않고 전 세계가 매일같이 소비하는 석유 수요에 묶이게 된 겁니다. 마르지 않는 수요가 생긴 거죠. 데이터를 보면 이 시스템의 위력은 더욱 명확해집니다. 실제로 수십 년간 전 세계 원유 거래의 대부분은 달러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덕분에 미국은 엄청난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전 세계가 달러를 필요로 하니 미국은 돈을 계속 찍어내도 화폐 가치가 쉽게 폭락하지 않습니다. 다른 나라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막대한 무역 적자를 기록하면서도 국가 부도를 걱정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달러가 지난 50년간 세계를 지배해온 방식의 비밀입니다. 금과의 약속은 깨졌지만 석유와의 위험한 계약을 통해 달러는 오히려 더 강력한, 대체 불가능한 권력을 손에 쥐게 된 것이죠. 하지만 영원한 계약은 없는 법입니다. 이 위험한 계약 역시 서서히 균열의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을 세계 최강대국으로 만들었던 바로 그 판을 이제 미국이 스스로 뒤엎으려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왜 미국은 스스로에게 막대한 이익을 안겨주던 이 시스템을 흔들기 시작한 걸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서는 먼저 미국이 이 판을 짰던 근본적인 이유 2가지가 사라졌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첫째, 가장 큰 적이 사라졌습니다. 미국이 막대한 돈을 들여 전 세계의 바닷길을 지키고 동맹국들에게 자유무역의 혜택을 준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소련이라는 공동의 적에 맞서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1991년 소련이 붕괴하면서 더 이상 막대한 비용을 치르며 동맹을 챙겨야 할 명분이 약해졌습니다. 둘째, 스스로 에너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됐습니다. 셰일 혁명 덕분입니다. 한때 세계 최대 석유 수입국이었던 미국은 셰일 오일과 가스를 대량으로 생산하면서 에너지 자립을 넘어 수출국으로 변모했습니다. 더 이상 중동의 석유에 목을 맬 필요가 없어진 거죠. 페트로달러 시스템을 유지해야 할 절박함이 크게 줄어든 겁니다. 하지만 이 2가지 이유만으로는 모든 것이 설명되지 않습니다. 더 근본적이고 강력한 변화의 동력은 바로 미국 내부에서 터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마치 조용히 끓어오르던 용암이 마침내 폭발한 것과 같았죠.
그 진원지는 바로 러스트벨트의 분노, 그리고 태평양 건너에서 시작된 차이나 쇼크였습니다. 이야기는 2001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중국이 세계무역기구 WTO에 가입한 해입니다. 당시 미국은 중국을 글로벌 경제 시스템 안으로 끌어들이면 중국이 더 자유롭고 민주적인 국가가 될 것이라 믿었습니다. 값싼 중국산 제품 덕분에 미국 소비자들은 더 낮은 가격에 물건을 살 수 있으니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게임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현실은 예상과 전혀 다르게 흘러갔습니다. 이건 마치 규칙을 잘 지킬 것이라 믿고 새로운 선수를 게임에 초대했는데 그 선수가 판 자체를 흔들기 시작한 것과 같습니다. WTO 가입 이후 중국은 세계의 공장이 되어 엄청난 속도로 상품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데이터를 보면 그 충격의 규모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2001년 중국의 WTO 가입 이후 2018년까지 늘어나는 대중무역 적자로 인해 미국에서 사라진 일자리가 약 370만 개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중 상당수는 제조업 일자리였죠. 또 다른 통계를 보면 2001년 이후 미국에서 6만 개 이상의 공장이 문을 닫았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 거대한 충격파를 온몸으로 맞은 곳이 바로 러스트벨트였습니다. 펜실베이니아, 오하이오, 미시간, 위스콘신, 한때 미국의 제조업 심장으로 불렸던 이 지역들은 중국산 철강, 자동차 부품, 가구 등이 쏟아져 들어오면서 말 그대로 녹슨 지대로 변해갔습니다. 밤낮 없이 돌아가던 공장 굴뚝은 더 이상 연기를 뿜지 않았고 노동자들의 힘찬 함성으로 가득했던 공장 내부는 섬뜩한 침묵에 잠겼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경제 통계의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의 삶이 무너져 내리는 과정이었습니다. 경제학자 앤 케이스와 앵거스 디터는 이 현상을 절망의 죽음이라고 불렀습니다.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은 단순히 돈만 잃은 게 아니었습니다. 사회적 정체성과 자존감을 잃었고 가정이 해체됐으며 지역 공동체는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 절망과 분노는 조용히 쌓여갔습니다. 이 분노의 에너지가 마침내 정치 무대에서 폭발한 것이 바로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였습니다. 수십 년간 민주당의 텃밭으로 여겨졌던 러스트벨트의 노동자들이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는 구호를 내건 후보에게 표를 던진 겁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일자리를 빼앗아간 것이 자유무역이며 그 시스템을 만든 워싱턴의 엘리트들이라고 믿었습니다. 보호무역과 관세장벽은 더 이상 낡은 경제 이론이 아니라 자신들의 삶을 되찾기 위한 절박한 외침이 된 것입니다. 여기에 또 다른 거대한 위협이 더해집니다. 바로 중국의 부상입니다. 미국이 처음 중국을 WTO에 받아들였을 때만 해도 중국은 그저 값싼 물건을 만드는 하청 공장 정도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미국의 예상을 뛰어넘어 무섭게 성장했습니다. 이제 중국은 단순히 신발이나 옷을 만드는 나라가 아닙니다. 인공지능, 5G 통신, 전기차, 반도체 같은 첨단 기술 분야에서 미국의 턱 밑까지 추격해왔습니다. 더 이상 경제적 파트너가 아니라 미국의 기술 패권을 위협하는 강력한 경쟁자가 된 겁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워싱턴의 생각도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과거 미국이 설계했던 자유무역 질서가 이제는 오히려 중국에게 날개를 달아주고 미국의 패권을 위협하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고 있다는 위기감이 확산된 겁니다. 중국이 미국의 기술을 훔치고 불공정한 무역 관행으로 이득을 취하며 성장하고 있다는 인식이 널리 퍼졌습니다. 결국 미국은 결단을 내립니다. 더 이상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말이죠. 외부적으로는 소련의 붕괴와 셰일 혁명으로 자유무역의 판을 유지할 명분과 필요성이 줄었고 내부적으로는 러스트벨트의 정치적 분노가 폭발했으며 차이나 쇼크가 경제적 위협을 넘어 국가 안보적 위협으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글로벌 경찰이 사라지고 가장 큰 시장이 문을 걸어 잠그기 시작한 세상에서 어떤 나라가 살아남고 어떤 나라가 몰락하게 될까요? 미국 중심의 질서가 해체된 이후 새롭게 그려질 부의 지도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그 거대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가 찾아야 할 정답은 과거의 지도가 아니라 2045년을 향해 뻗어있는 부의 신대륙에 있습니다. 우리는 왜 하필 2045년에 주목해야 할까요? 미래학자 최윤식 박사는 그에 져서 2045 부의 신대륙에서 2030년은 이미 정해진 미래라 바꿀 수 없고 2060년은 너무 멀어 예측의 실효성이 낮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2045년은 지금 우리의 선택과 투자가 가장 강력한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우리 생애 마지막 거대한 부의 기회가 열리는 시점입니다. 이 새로운 시대의 생존 규칙은 단순히 자급자족을 넘어 누가 새로운 소비의 주도권을 쥐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미국이 판을 뒤엎으며 제조시설을 자국으로 불러들이는 동안 지구촌 한편에서는 폭발적인 구매력을 갖춘 세계의 거대한 신대륙이 솟아오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신대륙은 바로 인도입니다. 인도는 단순히 인구만 많은 나라가 아닙니다.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인도를 핵심 공급망 파트너로 선택하면서 전 세계의 자본과 기술이 몰려들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자는 인도가 2045년 진정한 거대 시장으로 탈바꿈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구조적 제약이라는 선결 조건이 있다고 강조합니다.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는 생산성과 양질의 일자리 문제입니다. 매년 1,000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저생산성 부문에 집중된 인력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하는 혁신이 필요합니다. 또한 높은 물류 비용과 전력 및 수자원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인프라의 획기적인 확장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다른 신흥국에 비해 느린 도시화 속도 역시 가속화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상위 10%가 국민소득의 절반 이상을 독점하는 극심한 경제 불평등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인도는 전 세계 경제를 돌리는 엔진이 되기보다 규모만 큰 시장에 머물 위험이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선결 조건들이 충족될 때만 인도는 2045년 단순한 공장을 넘어 거부할 수 없는 거대 시장으로 완전히 거듭날 것입니다. 두 번째는 17,000개의 섬이 만드는 황금의 땅, 인도네시아입니다. 인도네시아는 니켈과 같은 핵심 광물 자원을 무기로 전 세계 전기차와 첨단 산업의 심장부를 자처하고 있습니다. 독립 100주년을 맞는 2045년까지 고소득 국가로 진입하겠다는 그들의 야심은 현실이 되고 있으며 수억 명의 인구가 중산층으로 진입하며 만드는 소비의 파도는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가장 강력한 다크호스는 아프리카의 거인 나이지리아입니다. 2045년 나이지리아의 중산층은 약 6천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는 단순히 숫자의 증가가 아니라 디지털 기술로 무장한 젊은 세대가 새로운 경제 생태계를 구축하며 아프리카 대륙 전체의 부를 견인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이 과정에서 소외될까요? 아니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미국은 강력한 이민 정책과 압도적인 AI 기술력을 바탕으로 이 신대륙들을 자신의 네트워크 안으로 끌어들여 새로운 패권 시스템을 구축할 것입니다. 결국 미래의 부는 고립된 섬이 아니라 미국이라는 허브를 중심으로 인도, 인도네시아, 나이지리아라는 신대륙들이 촘촘하게 연결된 다극화된 소비 네트워크 위에서 창출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이 보유한 주식, 부동산, 그리고 자산의 미래가 이 새로운 지도에 어디에 위치하느냐에 따라 결정될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개인 투자자들은 이 거대한 변화의 파도 위에서 어떻게 자신의 자산을 지키고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 있을까요? 개인을 위한 생존 매뉴얼 역시 두 가지 핵심 전략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전략은 달러라는 안전지대에서 벗어나라입니다. 물론 달러는 여전히 중요한 안전자산입니다. 하지만 미국의 역할이 변하고 세계가 다극화되면서 달러에만 모든 자산을 묶어두는 것은 더 이상 최선의 전략이 아닐 수 있습니다. 자산 포트폴리오의 다 변화도 같이 생각해보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시점입니다. 두 번째 전략은 새로운 시대의 승자가 될 곳에 미리 투자하는 것입니다. 바로 새로운 지역 패권 국가와 전략 자원입니다. 앞서 우리가 살펴봤던 나라들의 잠재력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 당장 투자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으면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세상이 불안정해질수록 가치가 높아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에너지, 방산 같은 전략 자원입니다. 전 세계 에너지 기업들의 분산 투자하는 ETF, 글로벌 방위 산업체들에 투자하는 ETF 등은 변화의 시대에 당신의 자산을 지켜줄 훌륭한 방패가 될 수 있습니다. 지난 80년간의 익숙했던 세계가 저물고 있습니다. 변화는 언제나 불확실성과 두려움을 동반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낡은 규칙이 깨지는 곳에서는 언제나 새로운 기회가 태어납니다. 기업에게는 새로운 시장과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할 기회가, 개인에게는 부의 지도가 바뀌는 흐름 속에서 새로운 투자의 기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변화를 읽고 두려워하기보다 먼저 움직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모든 생존 매뉴얼과 2045년의 구체적인 미래 지도는 미래학자 최윤식 박사의 신작 2045 부의 신대륙에 더 자세히 담겨 있습니다. 이 책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 다가올 20년의 거대한 전환기를 돌파하기 위한 가장 강력하고 실질적인 실전 전략서가 되어줄 것입니다. 이 책이 거대한 전환의 시대를 항해하는 여러분에게 작지만 든든한 나침반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판이 바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새로운 판 위에서 어떤 플레이어가 되시겠습니까? 지금 바로 여러분만의 부의 신대륙을 찾아 미래의 지도를 여러분의 손으로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